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 156강은 추남 계열의 철학자들, 지금 철학자와 외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풍모가 좋다거나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추남 계열입니다. 우리나라의 김시습, 고대 아테네의 아리스토텔레스, 독일의 라이프니츠, 그리고 흉, 너무나 유명하죠. 철학자이자 문학가였던 사르트르. 오늘 그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김시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외모, 또 라이프니츠의 외모, 휴메의 외모, 그리고 마지막 사르트르의 외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습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이제 강성률 철학TV에서 다룬 적도 있습니다만은 조선시대 방랑의 천재 시인이자 절을 지킨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죠. 사육신이 아니고 생육신. 그리고 최초로 남녀 사이의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 금오신화를 지은 작가로도 알려져 있고 한편 농민의 고통을 대변한 저항의 시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시습의 외모를 보니까 키가 작고 얼굴이 못생겼으며 몸은 뚱뚱한 편이다. 또 성격도 괴팍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광인,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다. 유학자였던 김시습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됐는데요. 또 한편으로 또 수염은 길렀던가 봐요. 그가 하는 말이 머리를 깎은 것은 세상을 피하기 위함이고 수염을 기른 것은 대장부의 기상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김시습은 중의 모자가 아닌 검은 번거지, 되게 하인들이 쓰던 털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충남 부여군에 있는 무량사에서 이 김시습 자신이 붓을 잡고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이 완성되자 그 위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너의 모양은 조그마하고 너의 말은 크게 분별이 없구나. 너는 구덩이 속에 차 박아둬야 마땅하다. 아마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남긴 처절한 자기 반성의 글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김시습은 40살이 넘어서도 한양 거리를 종횡무진 휩쓸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꼴말을 내리고 이제 소변을 보고 그랬는데요. 옷은 너덜거리고 페랭이는 찌그러들고 새끼띠를 두른 채 거리를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영락없는 거지 형색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야 늙은 거지야 이렇게 부르면서 돌멩이라든가 깨진 기아 조각, 막대기를 마구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나 김시습은 이러한 모든 약점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재기가 넘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서양 고대 아테네의 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의 에, 필리방이죠. 한쪽 눈이 이제 말하자면 부상으로 다쳤던 필리방은 알렉산더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필리방의 시의, 말하자면 왕의 주치의가 니코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니코마스의 아들로 마케도니아 이 스타게이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학문 연구를 해서 충분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요. 17살 때 이제 스타게이라에서 아테네로 와서 플라톤 아래에서 20년 동안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스승과 갈라서게 되는데요. 그것은 학문적 방법이라든가 성향이 달랐을 뿐이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건 아니다. 어, 고대 그리스 아테네 대표적인 철학자라면은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 예, 이 그림을 보면은 정문을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거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 어,
손가락으로 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상주의를 상징하고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땅을 이렇게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바탕을 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림인데요. 플라톤이 천재적 영감의 소유자로서 시인에 가까웠다면은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냉철한 분석적 사고의 소유자다. 산문가에 가까웠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외모에 대해서 보면 평소에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머리를 손질하고 그래서 치장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럼에도 외모가 뛰어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용모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았을까. 예, 눈은 작았고 대머리다가 혀가 굳어 말을 더듬거렸다고 합니다. 예, 탈모. 키는 작았고 다리는 가늘었던데 성격도 겁이 많고 우유부단했으며 현실 도피적이고 나약하고 소심했다. 이런 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세 독일의 철학자인 라이프니츠 이야기인데요. 17살에 대학 졸업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우수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른 대학에서 학위를 인정해서 21살의 라이프니츠에게 교수직을 제의했지만은 속박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제의를 거절하고 이후로도 평생 동안 대학에서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근세 합리론의 대표자들인데요.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이프니츠 외모를 보자니 그 자신은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고 중간 키 체격, 얼굴은 창백하고 손가발은 항상 차가웠으며 손가발은 다른 신체에 비해서 너무 길고 가늘어서 선천적으로 노동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러나 전기 작가가 쓴 글에 보면 그는 일찍 머리가 빠져 대머리였고 머리 한가운데 비둘기만한 알만한 크기 혹이 있었으며 어깨가 넓었고 항상 꾸부정한 모습으로 다녀 마치 척추 장애인처럼 보였다. 라이브니츠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관대한 반면에 그의 전기 작가는 잔인하기만치 냉정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라이프니츠 자신은 스스로를 학자풍의 인간으로 묘사하고 싶어 했고 그의 전기 작가는 그러한 이미지에 가차없는 타격을 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스코틀랜드, 영국의 위쪽이 있죠. 여기 출신의 회의론자인 이 철학자 휴민인데요. 그는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대학 교수직에 진출이 막혀버리자 에딘버러 대학의 도서관에서 사서 역할을 하는 동안에 영국사라고 하는 걸출한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으로 그는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게 되었는데요. 그의 외모를 보면 우리가 보통 회의론자라고 하면 풍채가 빈약하고 남을 의심하는 눈초리에 비아냥거리는 듯한 이불 이런 인상을 떠올릴 텐데 그러나 휴무의 얼굴은 그와 정반대로 둥글 넓적하고 살이 많이 찐 편이었습니다. 큰 입은 크고 어, 우직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는데 눈도 멍하니 생기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둔한 모습은 교양 있는 철학자의 모습보다는 마치 거북이 어류를 먹고 있는 시온을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특징이 없는 그의 얼굴에는 실오라기만큼의 정신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비록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부인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죠. 여기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데이비드 휴메의 흉상입니다. 마지막 사르트르인데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소설가.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1살 때 어머니가 재혼함으로써 반항아의 기질을 일찍부터 보였는데요. 대학 재학 중에는 학생들과 교수들을 멸시하고 강의를 잘 듣지도 않았습니다. 담버롯에 스리퍼를 질질 끌고 다녔고 주정뱅이로 보일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프랑스 국립이죠. 파리 고등사범학교 시절의 사르트르입니다. 작가이자 동급생인 보부아르, 유명한 페미니스트 아닙니까?
계약 결혼으로 유명하죠. 서로의 자유를 위해서 자식을 갖지 않기로 했으며, 사르트르는 사유재산제를 반대해서 집 대신에 호텔에서 잠을 자고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르트르를 더 유명하게 한 사건은 바로 1964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을 거절한 건데요.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자의적으로 거절한 노벨상입니다. 왜 사르트르가 노벨상을 거절했냐면 노벨상이 서구 작가들에게만 치우쳐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속으로는 아마 라이벌이 까미가 자기보다 먼저 받은 데 대한 거부감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르트르와 그 부인 보버란데 파리에 있는 발자크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르트르의 외모를 보면 작은 키에 선천적 근시, 사팔뜨기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라이벌은 까미고요. 그러나 그의 성격은 유머러스했고 상대방 이야기를 귀담아 잘 들어줬기 때문에 항상 누구에게나 호감을 줬다고 합니다. 오른쪽 눈의 시력은 3살 때 이미 상실했고 70살이 됐을 때는 왼쪽 눈에 마저 시력이 떨어져서 책을 읽거나 책을 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1980년 75세의 나이로 폐기종으로 세상을 떠났죠. 여기서 보시면 부인보다 훨씬 작지 않습니까? 자, 늘 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축구선수 마라토너 뭐 작은 줄 알죠? 165cm, 피카소 163, 송기정이 160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박정희, 칸트, 나폴레옹, 등소평, 모차르트, 강감찬, 전봉준. 아마 뭐 역사적 인물 중에 전봉준이 제일 작았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폴레옹은 키가 그렇게 작지 않은 편인데 영국에서 이렇게 폄하해서 이렇게 작은 걸로 뭐 기록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레닌이나 처칠이나 이렇게 크지를 않죠. 무슨 말씀이냐면 키가 작다는 사실이 크게 흠이 되거나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집이 크거나 키가 큰 사람을 조롱한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키를 가지고 사람을 논하는 일은 온당치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키가 큰 그 지도자들, 여기는 이제 키가 작은 사람들인데요.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남 계열의 철학자들 중에는 뭐 여럿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김시습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그 흉, 그리고 마지막 사르트르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의 청소년을 위한 동양 철학사, 이 책은 베트남어로도 출판이 됐는데요. 이번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철학 스캔들이라고 2010년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에 선정됐던 이 책도 참고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길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